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좀 할 텐데요. 두 권 정도, 그다음에 한 세네 권 정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치로 좀 느꼈던 건데, 예전에 이 독서 토론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의 어떤 독서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고, 제가 독서 토론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회원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한 몇 년, 한 5, 6년 됐나요? 2003, 4년, 2013년, 뭐 14년, 뭐 요 언저리 때, 회원분들이랑 한 3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했었어요. 매주.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주말에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도 하고, 그러게요.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네 권인 거죠. 네 권 정도 읽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이면 한 52개 정도의 책을 읽자라는 식으로 해서 한 3, 40명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친구를 데려온다거나, 뭐, 가족을 데려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가니까 한 6분 정도가 남고 다 중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던 이제 일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 톡스토론이라는 것이 재미가 없고 내가 읽지 않고 오면 시간이 아까워요, 책을. 근데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것이 사실 무리였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남았던 그 소수의 끝까지 남았던 분들은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실력자들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뭐 처음부터 하셨던 분도 있는데 남았던 분들 중에서는 정말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데 나오지 할 정도의 사람인데 끝까지 남은 사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실수했다라고 생각한 건 너무 책량을 많이 했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을 안 읽고 오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미안해서 참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만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뭐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회원분들이랑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저도 이게 어떤 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서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책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요? 집착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배울 곳이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누가 저를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게 주식책을 이렇게 내놨을 때 그걸 안 보면 뭔가 기분이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정도의 좀 그게 있어요. 불안함이. 그러니까 그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정독은 아니더라도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꼭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이게 말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정답이 없는 어떤
퀴즈 같은 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어떤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답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만 조금 어떤 멋진 사람들이 비슷한 해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해답 자체도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계속 변해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계속 달라져요. 해마다.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계속 변해지고 커지고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부를 안 한다? 주식 공부를 안 한다? 이러면 사실 주식하지 않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주식을 할 건데요. 어, 또 비슷하게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오디오북들이 잘 나오고 앞으로 오디오북들이 더 시장이 커질 거니까 아마 눈이 안 보여도 주식은 못해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사실 그리고 이제 책을 그래서 나중에 뭐 코로나가 풀리면 뭐 서울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뭐 회원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충청도,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겠죠. 그러니까 와이프랑 여행 가는 거죠. 뭐 와이프랑 뭐 토요일 날 독서 이렇게 토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쉬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회원분들이랑 좀 독서 토론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어, 그렇게 하고 뭐 그렇네요. 아무튼 책을 진짜로 한번 이번 연도에는 한번 해보시죠. 해서 아, 뭔가 레벨업이 돼야 되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게 되고 싶고요. 그래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어, 사실 제가 책 추천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정답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책의 저자들은 다 본인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뭐 거기 안에서 뭐 꼭 내 걸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가져가면 되겠지만 어, 보통 책을 읽다가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안 되고 그래서 슬럼프가 왔다가 또 어떤 책을 읽다가 보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또 그런 방법을 또 취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책을 읽으면서 슬럼프가 오히려 자주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책마다 뭐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다 본인의 방법이 맞다고 하니까 권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부터 뭐 권하는 책들은 정답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안에서 뭐 좀 그 뭐 취사 선택해서 잘 참고하시라 이런 의미로 가볍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 저번에 그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책들을 아마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때 뭐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본이라는 항목과 ROE라는 항목으로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런 방식들을 설명했잖아요.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책들을 좀 두 권 정도 가지고 와봤고요. 저도 이거를 어제 오늘 이렇게 읽었거든요. 두 권을. 어, 사놓고 못 읽었던 책인데 어제 오늘 읽었더니 마음이 아주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 책을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 이 책인데 이거는 저번 달이었을 건데
그 서점에 갔다가 그냥 낯선 책이 하나 있어서 뚝 집어 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어떤 목차나 이런 걸 보고 읽을까 말까 이런 고민했다가 바빠서 못 읽었던 이런 것인데, 이 책은 어, 솔직한 이게 리뷰가 꽤 좋네요. 9.3? 뭐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일단 회계사인 사람이 쓴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제목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센 느낌이 있는데, 사실 책의 내용은 상당히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어 진짜로 그러니까 저랑 좀 잘 맞는 어떤 이런 책이었던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제가 뭐 대략적으로 한번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만 제가 느낀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재무제표라고 했던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산과 뭐 부채와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나오죠. 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뭐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 현금 흐름표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불과 뭐 10여 년밖에 된 것 같지 않고, 어, 나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손익계산서만 솔직히 봤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보는 게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 비용들과 이런 것들만 많이 봤고, 재무제표, 그러니까 요즘에는 재무상태표 요런 거, 그러니까 요거를 1번으로 많이 보고 2번을 보고 3번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의 1번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핵심은 이 2번, 이 3번이라고, 그쵸, 3번이 제일 중요하고 2번, 1번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값만 항상 뭔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소개도 잘 안 되고, 아직까지도 뭐 증권사 애널들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도 이 현금 흐름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기업의 어떤 진짜의 가치, 내재 가치를 찾는 가장 첫 번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단에 보면 FCF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어,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손익계산서 보고 요 정도만 좀 보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달달 외웠잖아요. 뭐 당재, 투유 뭐 해가지고 당자자산, 뭐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들을 막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사실 이게 재무제표를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사가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항목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이 책 역시도.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는 주가에서 가장 핵심은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잠시만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점점점 재무제표가 찍히는 순간보다 더 빨리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보기 위해서 막 좀 이제 머리도 쓰죠. 근데 사실 재무제표 공시되고 나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최근은 아니죠. 사실 옛날 방법이긴 한데 요즘의 시장에 알려진 것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결과인 거잖아요. 현금이 진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현금인데 사실 가장 처음에 보는 건 이것이죠. 아, 돈으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했는지. 그러니까 돈이 맨 처음에 회사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을 갖죠, 보통. 그리고 이 돈이 어떤 자산으로 이렇게 탁 분배가 되는지 보고 시설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진짜로 매출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순이익단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순이익단과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괴리가 좀 크지 않게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말하는 내용은 가장 핵심은 영업이익 지표라는 것이고 그 영업이익 지표를 움직일 수 있는 항목 정도를 집중해서 좀 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 책을 이렇게 딱 맨 처음에 사면 계정 과목부터 막 나오는 것들 붕괴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책들을 추천하고 싶진 않고 맨 처음에 이렇게 좀 동기유발할 수 있는 책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고 그 다음에 더 관심이 생기면 개정 과목들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재무제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네이버 금융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종목 하나 해볼까요? 삼성전자 여기 보면 종목 분석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놓고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매출 영업이익 뭐 이렇게 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재무상태표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현금 흐름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잘 증가하는지 잘 나오는지 그것이 그리고 또 증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FCF가 확 돌아 나가는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은 이게 거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어떤 숫자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분식이든 뭐든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사실 좀 티가 나고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거는 이제 오늘 본 책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책. 워렌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 사실 워렌 버핏식이라고 뭐 어떤 워렌 버핏처럼 뭐 적정 주가 구하기,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이름을 단 책들을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워렌 버핏이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라는 어떤 그 이름 명성을 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은 사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저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일치했던 책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선입견이 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읽었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책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책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특히 저번에 그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에서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공식처럼 이렇게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었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정확한 이 어떤 방법을 있는 그대로 하고 예시를 들어서 또 글로벌 주식 한 10개 정도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찬찬히 해주거든요. 이 책 상당히
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책 중에서 사실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 방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좀 웬만한 주식들을 먼저 좀 걸러내라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 영업 현금 흐름이 아까 책과 연결해서 보면 좋겠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죠. 그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어,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현금이 어, 그 자산에서 한 10%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무형자산은 자산의 15%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것. 무형자산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50% 미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첫 번째로 그냥 일단 걸러야 되는 필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기업의 한 90%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아 그쵸. 그 다음에 또 할 것은 근데 가장 핵심은 그 회사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핵심이긴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돼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는 것이라는 항목과 내가 모르겠다라는 어떤 사업 내용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모르는 항목들은 어떤 만약에 삼성전자를 막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는 이쪽 칸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이버라는 회사, 카카오라는 회사를 읽어봤더니 내 생활에서 많이 접했던 거고 이해된다. 그럼 일단 일로 가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일단 나 제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렇게 해놓고 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안에서 내가 사고 매수해야 될 것, 혹은 매도해야 될 것, 요거만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할 것,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을 것은 모르는 거나 그러니까 그 갈라 세우고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것도 X 치고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기업에서 매수할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매수하고 싶거나 매수해야 될 종목 혹은 보유해야 할 종목들 얘네들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처음에 아까 그 몇 개의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뭐 그쵸. 영업 현금 흐름 좋아야 되고 현금 많아야 되고 무형자산인 뭐 적어야 되고 부채 비율도 적어야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그 다음 번이 뭐냐면 ROE가 과거 5년 동안 10 이상인 애들을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회사들 중에서 미래에 향후 한 5에서 한 10년 정도의 ROE를 예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준식 씨의 책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 이거 어렵죠. 뭐 과거의 ROE가 10 이상이었던 애들은 알겠는데 미래의 ROE가 5가 될지 10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회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예 접근 자체도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회사를 골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정 주가로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PER 배수를 주거든요. PER. 그러니까 PER로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A 회사의
PER을 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흔히 주식시장의 PER에 곱하기 내가 투자할 그 회사의, 아이고 펜이 안 나오네. 투자할 회사의 ROE 혹은 ROIC를 S&P 500의 ROE만큼. 사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PER을 그냥 다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PER이란 것은 이세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여기 S&P 500의 ROE라고 했잖아요. 이 S&P 500의 평균 ROE를 내가 투자할 회사가 얼마나 초과로 ROE가 높은지 만큼 그 비율대로 PER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PER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PER이 20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적정한 PER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하면은 그러니까 PER 18배, 10% 하면은 22배. 요 사이가 적정한 어떤 PER의 어떤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A라는 회사의 현재 PER을 봤더니 한 30이 나오더라. 이러면 이게 주가가 빠져서 이 PER 구간까지 올 때까지 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서준식 씨의 책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점은 이 글로벌 주식들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한 10개 정도를 실제로 이 회사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런 매수 매도까지 가는지의 과정들을 실전 사례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논리로는 뭐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말했던 회사 중에 사실 저도 에르메스라는 이 회사를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었는데요.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이 방식대로 에르메스의 적정 PER을 계산해 봤더니 2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26에서 30 정도가 PER의 어떤 범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오면 매도하면 되는데 이 에르메스의 현재 PER은 50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빠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나빠서 안 사는 게 아니고 현재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안 사는 거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이게 분리하는 거죠. 이 회사의 내재 가치와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진 그 가격을 그러니까 적정 가치와 가격을 따로 보는 거예요. 적정 가치와 적정 가격, 아니 시장 가격과 적정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 안으로 혹은 그 밑으로 시장 가격이 내려오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적정 가치 그 위로 올라가면 파는 거고,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을 취하는 것이겠죠. 이런 방식인데요. 사실 뭐 볼 내용들이 사실 근데 이 분도 가장 핵심은 그 영업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 뭐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근데 이분은 아까 그 첫 번째 책보다는 조금 더 현장 경험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이렇게 볼 때 걸르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뭐냐면 이게 사실 이것도 저의 선입견일 수 있는데 그냥 펜이 안 나오네.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책을 내기 위해서 책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어떤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그냥 혹은 그것이 직업이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은 사실 저는 음, 걸러야 되는 책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책도 있냐면 진짜 어떤 고수가 나 죽기 전에 이거 좀 계몽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는 거 모르는 거 싹 다 이제 책에다 적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인 것이고 대표적인 책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과 피터 린치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좀 이렇게 느껴져요. 약간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는데 핵심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업자는 아닌데 책을 쓰기 위한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핵심은 끝까지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워렌 버핏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그 주식에 대한 어떤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나 봐요. 근데 저는 아직 뭐 그런 어떤 경지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워렌 버핏 책은 좀 철학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걸 잘 해석한 거야, 만 거야,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라고 할까요? 꼭 걸러야 되는 책들 중에서 나는 월 얼마 번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주식 뭐 핸드서 뭐 월급 벌기, 뭐 용돈 벌기 이런 거 아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재테크 하면서 뭐 이런 책들은 걸러내야 되는 책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오늘도 시황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비교하면서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주식이 평가받아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좋게 평가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평가받으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애플과 삼성을 같은 PR을 줄 수 있느냐? 같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이면 같이 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비교할 수 있는 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이쪽이 우월하거든요. 확실히. 이거는 뭐 저의 어떤 뭐 선입견이 아니고요. 있는 숫자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한국으로 봤을 때 삼성과 LG를 같은 PR 줄 수 있느냐? 못 주거든요. 근데 왜 한국과 미국을 같은 PR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ROE가 30, 40 뭐 이렇게 쫙 갑니다. 계속. 그래서 이 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에는 펜이 이렇게 안 나오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ROE가 평균 한 15 정도가 나와요. 근데 한국 상장 기업은 평균 ROE가 8에서 9 정도가 나오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ROE가. 기업으로 따졌을 때도 ROE가 15를 꾸준히 유지하는 회사와 ROE가 8, 9를 유지하는 회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PER을 같이 줄 수 있느냐? 당연히 PER이 미국보다
이만큼 ROE 정도의 어떤 수준만큼은 낮아야죠,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어, 대신에 만약에 한국이 만약에 한 ROE가 한 8, 9 정도 나오는 정도의 한국인데 ROE가 한 5 정도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으면 그건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 잘 평가받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미국이랑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 갑자기 이렇게 여기까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오늘 두 책, 그 요거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라는 책.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 이 책을 읽고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뭐 주식이 보인다 이 책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워렌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만약에 안 읽었다면 아이고 그 책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그 책이 서준식 여기 채권재기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투자 교과서라는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이제 오래 한 회원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뭐 한 3년, 5년 정도 주식하신 분들은 꼭 물어보는 게 다 알겠는데 그래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를 구하는 책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답답했던 내용들이 아마 조금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이 하나, 그 결론이라는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 하나를 읽어드리면 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분명 쉽지 않다. 투자가 쉬웠으면 누구나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찰리 먼거의 말이 아니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운에 속지 않고 불운에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력을 최대한 축적해야 한다. 자신의 무지를 불운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공감됩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몰랐다, 운이 없었다, 인데요. 사실 그거 이전에 공부를 하고서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주식 비중을 늘리기 이전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읽을 책은 이 책도 사실 사놓고 못 읽었어. 앞에 조금 읽다가 에이 별로네 하고서 덮었는데 평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읽어야겠다 싶어서 내일은 이 책을 읽을 생각이에요. 아빠 딸의 주식 투자 레슨이라는 책을 좀 읽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읽을 책은 이거는 안티프레질이란 책을 사실 제가 이건 책으로 안 샀고 그 이북으로 샀거든요. 당시 때 책방에 갔는데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하면 될 것을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 이북으로 샀더니 이게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읽다 말다 이랬는데 사실 이 책은 몇 번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좀 어렵고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좀 정독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요즘에 저 역시도 좀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고 시작한 지 얼마 며칠 되진 않았지만 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속이 허했던 속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을 회원분들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이 뭐 도서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교환하고, 뭐 안부 인사하고, 뭐 밥 먹고 요 정도의 어떤 어, 모임을 원하신다면 한번 그 저한테 문자를 한 번씩 주십시오. 그 지역 위치랑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회원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번 어, 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잘 보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예, 감사합니다.